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최광욱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내란 특검이 예. 180일의 수사를 마치고 예. 이제 정리를 하면 윤석열의 계엄 목적은 권력 독점이다. 예. 그리고 12월 3일을 계엄일로 잡은 이유는 미국 대선 후에 혼란스러운 시기를 이용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내란 특검은 모두 27명을 기소했고 이 가운데 영장은 5건을 발부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뭐 나름 성과를 거뒀다라고 볼 수는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게 좀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먼저 나오는 게 내란 특검이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김건희 씨 계엄 관련해서 군 관계자 모임에 참석하거나 계엄에 관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김건희가 비상계엄에 선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 말을 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이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법률적인 어떤 그 수괴와 실행 관계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조금 예. 특검을 해서 변명을 해주자면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여기 쿠데타 합시다, 계엄합시다 이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뭐가 동원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군인 경찰들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모의의 현장에는 김건희가 참석한 흔적이 없다. 예. 통신을 한 흔적도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의심했던 분야는 김건희와 윤석열 사이의 상하 관계에서 비춰볼 때 그리고 그간의 여러 가지 사례에 비춰볼 때 윤석열이 과연 김건희 몰래 이걸 결심하고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점이 있었죠. 그거는 윤석열과 김건희 사이에서 오간 얘기를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건데 윤석열, 김건희가 지금 윤석열은 조사를 거의 거부하는 상황이었고 김건희나 윤석열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자백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련의 김건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김건희가 뱉은 말이라거나 그간에 김건희가 쭉 예를 들어서 뭐 국무위원들 보는 데서 뭐 저기 남편한테 반말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술 마시고 들어갔을 때 무슨 뺨따기를 맞았다거나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러면 그런저런 관계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보여주고 또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었을지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단정적으로 김건희가 관여한 게 없다 이렇게 해버린 거는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수사를 하는 사람의 고충을 일부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해도 이거를 여지를 남겨뒀어야지 그냥 안 했다라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운 상황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그 제2종합특검이나 아니면 뭐 경찰의 국수본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건희의 내란 관여 여부를. 저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저렇게 한번 규정을 짓고 나면은 여러 저항이 오고 다음에 수사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예. 부분들을 그냥 어떤 여지를 남겨두고 둘 사이에 은밀하게 오간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내지는 조사를 거부하는 등으로 해서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놓으면 그 부분에 기초해서 더 나갈 수가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더 확인할 수도 있고 평소에 김건희의 행동 반경이 어땠는지를 조금 더 추가 수사를 해서 김건희한테 전화 받은 사람들도 많고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를 본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하다못해 거의 관절을 경비하는 사람들도 다 봤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데 그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내란 특검이 너무 소극적으로 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리를 하면 제2종합특검이나 경찰 국수본에서 김건희 내란 관련해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예. 어쨌든 당사자들 이제 추후 조사할 사람들이 큰 부담을 느낀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특검이 잘한 건 아니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앞으로 국힘이나 김건희나 윤석열이나 계속 그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러겠네요. 내란 특검도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또 그러냐. 뭐 정치적 탄압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게 뻔하잖아요. 근데 그런 빌미를 남겨뒀다는 게 유감이죠. 그러니까요. 굳이 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네. 국수본에 넘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이 부분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하고 넘기면 될 일을. 그 내란 특검은 또 그 명태균 관련해서 공천 개입 의혹도 직접적인 계엄 선포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명태균 씨가 24년 10월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구속되면 정권이 한 달 안에 무너진다라고 말을 했고요. 명태균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아직 내가 했던 일에 2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혀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공천 개입 관련해서도 그게 아니다. 그것도 좀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V제로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건 진짜로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에요. 어떻게 뭐에 근거해서 판단했는지 제가 생중계를 못 봐가지고 좀 아쉽습니다만은 많이 그거는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명태균도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할까요? 나를 아니, 무시했다? 자기가 계속 김건희하고 통화한 게 있는데 그거를 다 무시했다는 거잖아 지금. 예. 윤석열 김건희랑 통화한 게 있는데. 예. 그 특검보는 뭐라고 그랬냐면 구체적으로 계엄 모의와 준비가 된 게 2023년 그리고 객관적 증거 자료 확인된 건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무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나오는 명태균 리스크와 김건희 백은 역시 직접적인 건 아니다라고 또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란하고 직접 연계되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부분 예. 때문에 예. 수사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내란 특검법의 한계라서 시기적으로 뭐 그러니까 그 점 때문에 12월 3일 날을 날짜로 잡은 거는 김건희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식의 얘기. 그러니까 미국과의 상황, 뭐 미국의 상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튼 특검이 참 고생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다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꼭 그렇게 설명해야 됐을지 그거는 좀 아쉽네요. 어쨌든 특검 주장대로라면 김건희 씨는 이제 내란 관련하면서 완전히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그러면 혐의가 이제 뚝 크게 형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징역 한 1년 정도 살고 나오고 뭐 이럴 상황은 아닌데 예.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게 되게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화가 나 있고 분노하셨던 지점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김건희 말대로 예. 그걸 뒤에서 다 조정한 거 아니냐 하는 점이었는데 그거를 여지없이 그냥 잘라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많이 아쉽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왜 그랬을까요? 뭐 특별한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글쎄 뭐 김건희가 좋아서 사랑해서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뭐 수사에 난점은 있었을 거예요. 다들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나오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수록 이거는 조금 더 다른 여지를 두고 더 수사를 해야 될 일이죠. 뭐 예. 모든 일들이 어느 정도 한 3개월, 6개월 수사한다고 해서 다 드러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지난 다음에 다른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수사 과정에서 오판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거라서 결국은 역사적인 그 판단으로 이어질 테고 그 사이에 또 여러 사실들이 또 등장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특검이 다 그런 일은 없다라고 정리해버릴 필요는 없었다. 예. 법률적으로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본 것은 구체적인 실행의 모의나 계획 이런 것들을 주로 봤는데 거기에는 김건희가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런데 수괴인 윤석열이하고 김건희의 사이에서는 분명히 뭔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여러 가지 한계로 확인을 못했다. 그러니까 추가 수사가 필요해서 이첩했다. 이러면 될 일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하나도 이상한 말이 아니잖아. 근데 그거를 굳이 김건희는 내란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인식되는 말을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예. 자, 특검은 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사법부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예. 이거 역시 말이 많은데 그 당시 12월 4일이죠. 12월 4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12월 4일 새벽 0시 46분 기사인데 대법원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지금 긴급 심야 간부 회의를 진행했다라고 했고 또 계엄 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서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예. 그런데 지금 특검은 그렇게 안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이 알고 봤더니 대법원 그 법원 행정처에 질의서를 전달한 게 전부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그러니까 그 법원 행정처가 그날 뭐 했는지 그러면 대법원이 그날 12월 3일 날 밤에 모여서 뭐 했는지 12월 4일 새벽에 뭐 했는지 이것도 발표 안 했잖아요. 그랬죠. 예, 네, 발표 안 했죠. 그냥 무혐의라고만 하고. 예. 당연히 미흡한 거죠. 그때 많은 분들이 내란의 후속 조치에 이렇게 편승해서 다시 관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없이 그냥 질의서 한 장 보내고 말았다라는 거는 아마 특검은 향후에 그렇게 설명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설명을 하라 그러면
처음에 조은석 특검이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다 밝히겠다. 그런데 내란을 모의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만 집중하고 그 이후에 벌어진 승계적 공동정범이라고 하거든요. 형법에서. 그러니까 누가 하나 현장에서 뭐를 이렇게 강도가 들어가서 털고 있었어. 예. 응? 근데 나도 거기 뭘 훔치러 들어간 거야. 서로 연락은 없었어요. 모르는 사이야. 모르는 사이. 예.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다 묶어놓고 있어. 근데 저쪽 강도들은 보석류를 주로 가져가기 쉬운 걸로만 다 가져갔어. 그 나는 그 현장에서 텔레비전이나 뭐 가재도구나 비싼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을 챙겨서 갔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단순 절도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특수강도의 공범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강도 공범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현장에서 그대로 있는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또 채웠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지금 우리가 계속 재판 과정에서나 수사 중간중간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서 이제 저기 누굽니까? 저기 한덕수, 박성재, 뭐 추경호, 저기 최상목 뭐 이런 자들이 지금 구속되지 않고 활보하고 있는 점들에 대한 그 답답함이나 불만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승계적 공동정범의 관계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12월 3일 밤과 12월 4일 날 새벽까지의 상황, 그것도 행정부 내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만 포커싱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만 사초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종합적인 사초가 될 수 없다. 예. 그런 비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혁 신당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조선일보 그 기사가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다면 왜 대법원은 그때 오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때는 가만히 있었지 않았냐. 그러면 결국 조선일보의 기사, 즉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사가 사실이니까 가만히 있었지 않았냐. 네. 조선일보뿐만 아니죠. 채널A도 비슷한 채널A도 나왔었죠. 내용을 네. 나왔었고 왜 그게 또 조선동아에만 나왔을까 하는 점도 다들 의심하는 부분인데, 어찌 보면 그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했을 얘기가 뻔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계엄이 실패하게 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리는 없는 사람들이고, 예. 이거가 성공한 거를 전제로 우리는 어떻게 이득을 취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동아에다가 본인들도 열심히 했다라는 알리바이를 남겨주기 위해서 던져준 거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질의서 하나 보내고 아예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한다는 거는 너무 섣부른 결정인 것 같습니다. 특검은 이번 발표에서 그 사법부 무혐의 처리한 그 이유를 시간대를 주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사가 4일 새벽 0시 46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대법원 청사에 도착한 건 0시 40분, 그리고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0시 50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대엽은 이 조선일보 기사보다 늦게 왔고, 그리고 조희대는 설령 일찍 왔다 하더라도 6분 먼저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6분 사이에 뭘 못했을 거다. 그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일부에서는 조희대하고 천대엽이 사전에 가면서 전화로 다 그럼 지시를 해가지고 야 이거 할 테니까 미리 이렇게 준비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기사를. 근데 특검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만만치 않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말이 됩니까? 이제 계엄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당장 사람들이 대법원 간부들도 그걸 다 봤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들을 서로 전화를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 전화도 안 한 거잖아요. 지리산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이제 일단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전화를 안 했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직무유기인 거예요. 그게 벌어졌으면 대법원장은 대법원장대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했어야 되는 거고, 자기 판단이 있었어야 되는 거고, 행정처장도 행정처장대로 쫙 파악한 다음에 지금 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보고를 했어야 되고, 또 그 결과로 대변인이나, 그러니까 공보관이라고 하죠, 법원은. 공보관이나 그 내부의 언론 친화적인 사람들이 조선동아에다가 흘려줬을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조희대나 천대엽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사법부 구조상.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안가회동이죠. 그러니까 4일 오후 2시에 삼청동 안가회동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경찰 국수본에 이첩하겠다라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계엄 이후에 논의안 자체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여기도 면죄부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기로 우리가 추측키로 제2 계엄을 논의한 거 아닙니까? 그 예, 당시에. 예, 예. 그래서 이것도 범죄로 볼 수 있을 텐데 특검은 계엄 이후에 논의한 자체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엄과 아주 무관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예. 어디 모여서 계엄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면 그거는 계엄에 관한 거를 구성하는 게 아닌 게 맞죠. 근데 예. 이 사람들은 이미 계엄 상황에 가담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은 박성재가 검찰과장한테 계엄의 정당성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시켰다는 거잖아요. 예. 그걸 들고 안가에 갔다는 거거든. 그러면 아까 쭉 말씀드린 그 승계적 공동정범의 일환이죠. 쭉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계엄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정당화해서 국민들을 속일 것인가. 그리고 또 윤석열이는 빠지고 군과 경찰이 다 한 거라고 하자. 뭐 이렇게 하려고 시나리오까지 짰다는 거잖아. 그런 얘기도 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이어지는 것이고 공소사실에 포함돼야 되고 최소한 증거인멸이나 범인은닉에 관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그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로 추가될 수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포함될 수 있고. 예.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상황을 그냥 12월 4일 새벽으로 끊어버리고 그때까지만이 계엄이고 내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검은 그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 없이 국수본에 넘겼습니다. 예. 이건 아마 사건이 뒤로 밀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역시 특검 입장에서는 다 지난 다음에 윤석열이를 체포하고 구속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예. 내란 특검이 직접 수사해가지고 다 이것까지 판단하기에는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차피 친정인 검찰총장 출신이 지 혼자 했을 게 아니라 검찰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했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타격도 걱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좀. 예. 그렇군요. 자, 다음은 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그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한덕수 추상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판관이 이진관 부장판사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씨로부터 그러니까 전화번호에 김안방 이렇게 네, 저장돼 있다는 네. 김건희로부터 24년 5월에 그 수사 상황을 묻는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박성재가 실무진에게 확인하고 지시에 보고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그 다음에 한덕수와 최상목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제때 임명하지 않았다라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관이 직위원이 아닌 이진관이랍니다. 네. 걱정을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뭐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금 일희일비한다는 것도 참 지금 우리 사법부가 처한 현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 예. 사람들 입장에서도 소위 말하는 판사복이 없구나라고 탄식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누가 판단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참 슬픈 일입니다. 현실이 그러네요. 네. 이진관 부장판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재판 속도가 직위원 부장판사와 달리 좀 빠르잖아요. 예, 예. 그리고 법정에서 좀 이렇게 장난으로 하지 않고 엄하게 그 법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이하상 변호사를 지금 감치 명령을 내렸잖아요. 예. 당시에 절차 위반이라고 발언을 했더니 말을 안 들으니까 1차로 퇴정 명령을 했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니까 감치 명령까지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진관 부장판사를 응원하는 국민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이진관 부장이 되게 유명해졌죠.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고 또 다른 재판부들도 우리 한성진 부장 정도 빼고는 그렇게 질타를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성진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끌려다니느냐 말도 못하고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글쎄 이런 과정에서 절대 잊어버리시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사법부를 또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너무 신성시하고 무관심했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공무원이고 결국 국민들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마치 딴 세상에 사는 사람인 것처럼 특수계급인 것처럼 우리가 간주했던 경향들이 있었고요. 그런 점들이 이번 재판 생중계 과정들을 통해서 낱낱이 이게 판사에 따라서 재판 분위기나 내용이나 과정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결론에 대해서 수긍을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우리가 이해가 가는구나. 그 전까지는 사실은 법원에서 다 재판해가지고 유죄인데 뭐 말이 많아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걸 예. 주로 검찰에서 주로 써먹던 수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이 발부했고 구속영장도 법원이 발부했고 유죄 판결도 법원이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우리만 욕하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구조로 법원이 검찰에 경도돼가지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 소위 유죄 추정을 하면서 당사자들이 승복하지 못하는 재판을 그렇게 남발했는지를 이번 사례들을 통해서 조금은 아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지금 사람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공정한 판단에 대한 신뢰, 또 그 정치적 중립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버려버렸다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 이게 법치가 쓰는 게 아니라 이 서로 간에 진영으로 갈라져 가지고 내란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사법부가 정말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왜 이진관 부장 개인이 그냥 국민들한테 인정받아서 기분 좋다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고, 왜 국민들은 이진관 부장에 대해서 주목하고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가, 왜 그 사람한테만 그러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자꾸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좀 유감입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진관 판사를 응원하는 국민에 대해서 사법부가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를 자기들 우리는 뭐 원래 그래, 이렇게 원래 다 이진관처럼 하는데 직원이 이상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들 이진관처럼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게 안 보이거든.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진관은 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나마 제대로 된 판사는 저거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딴 세상을 산다니까. 무슨 윤석열이가 가상현실 속에서 헛짓거리 한다고 우리가 그랬었는데, 이렇게 폐쇄적인 내부 집단에서 자기들끼리의 논리를 가지고 자꾸만 방어 논리만 만들다 보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성찰도 안 하고. 그나마 이게 가능했던 게 내란 재판 중개독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국민들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네. 재판을 중개하고 낱낱이 판결도 공개하자라는 의견이 이제 힘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네. 그간에 보면 법원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일이었거든 이게. 응?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재판 진행에 영향을 받는다. 뭐 저기가 뭐 돈이 많이 든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계속 지연시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투명성과 이 공개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왜 필요한지를 이번에 좀 확실하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느낀 게, 만약 이게 중계가 없었다면, 그래서 이제 기사로만 나왔다면, 화면 없이 뭐 신문 기사를 통해서 뭐 직위원이 어떻게 재판한다 나왔다면 믿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요. 설마 네, 했겠어요. 설마. 그런데 이제 편파적으로 보도한다고. 중계를 영상을 딱 보는 순간 우리의 그 환상이 다 깨져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법원이 왜 그걸 그토록 싫어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 아니 재판을 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진관 부장처럼 그렇게 차분히 잘 진행했다라고 치면 더 보여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법원이 맨날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거든. 우리가 정말 나름대로 고생하고 경무에 시달리면서 애쓰고 있는데 국민들이 우리를 너무 안 알아준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예산이 부족하다. 그리고 재판에는 항상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절반으로부터 우리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항변을 해왔어요. 예. 근데 그러면은 그럴수록 자기들이 얼마나 공정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재판하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 해서 그간에 자기들이 얘기했던 억울함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박문진 이사를 할 때 참 많이 느꼈던 건데, 멀쩡하게 박문진에서 다 작성하고 있던 속기록을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김재철이가 사장되고 그러더니 그 속기록 폐지하는 것부터 지네들끼리 의결을 하더라고. 기록을 남기지 말자. 남기지 말자. 그리고 그냥 거기에 회의 안건이 뭐였고 결론이 뭐였다라는 것만 쓰자. 약식으로. 그래놓고 이제 그 안에서 온갖 이상한 소리 하면서 개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그때 얘기할 때는 공영방송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된다. 좌파에 장악당한 MBC를 살려내야 된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대적 소명이 있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라도 더 공개를 해야죠. 오히려 영상으로 남겼어야죠. 그렇죠. 네. 뭐라도 더 남겨가지고 국민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생각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판사들 스스로
스스로 재판을 얼마나 이상하게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 주변에 판사 출신 변호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가 되면 하는 얘기가 100% 하는 얘기가 나는 판사들이 저렇게 다 제각각으로 따로 노는지 몰랐다. 내가 가지고 있는 법원에 있을 때 내가 판사로서의 상식이 존재한다고 믿었는데 그게 다 무너졌다. 이런 얘기들을 불과 개업하고 6개월 안에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 자기들이 어떻게 재판을 하고 얼마나 개판으로 하는지를 또 그 이상한 판사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국민들한테 들키게 되면 지금처럼 사법부 신뢰가 무너지고 본인들이 그간의 어떤 장박 뒤에서 누려왔던 특권 같은 게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위기의식 속에서 이거를 자꾸 거부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열어놔야 되는 거죠. 예. 자, 다음으로는 그 이문정 동부지검장과 백혜령 경쟁의 그 설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1라운드는 동부지검이 이제 발표를 했죠. 중간수사 발표를 했을 때 마약 밀수범의 거짓말에 백경정이 속았다라고 말을 했고 그 뒤에 바로 백혜령 경정이 검찰이 사실을 왜곡했다. 대검찰청 등을 상대로 영장을 신청했다라는 게 1라운드였는데 네. 이제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2라운드는 이문정 지검장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당시에 그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문정 지검장은 그러면서 이번 그 마약 밀수 사건과 관련해서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홍보해달라고 하면서 관세청장에게 이메일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문정 지검장이 그 SNS에 발표를 하자 이제 백혜령 경장이 바로 또 반발합니다. 백 경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이 왔다. 그러면서 그 원문을 공개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관세청의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그리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동부지검이 지금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동부지검이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라고까지 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될 거로 보세요, 이제 향후? 좀 걱정스러워요. 이게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한 팀을 구성해서 일을 하라고 대통령 지시까지 하신 사안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내부의 불협화음을 외부에다 이렇게 노출시킨다는 것도 문제고 이거는 이문정 지검장의 리더십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 사전에 쭉 얘기를 들어보고 함께 의논하면서 수사팀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예.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어떤 그 백경정의 주장이나 이런 게 나오면 언론은 지금 이거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냐면 유시민 작가님이 얘기하시는 소위 재래식 언론의 관점은 뭐냐면 그래 대통령이 같이 모여서 저기 해보라고 하더니 꼴 좋다. 예. 또 너네 또 저기 싸우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모습으로 지금 즐기고 있어요. 근데 언론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려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누구 주장이 맞는지. 그러니까 이문정 지검장은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미흡한 제도적 결함이나 현실적인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다 확인하고 개선하시라고 직접 공고하는 메일까지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는 한계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거를 말하는 건데 그럼 내부 직원이 그런 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한편으로 수사 미진일 수도 있고 수사의 결과에 왜곡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점들을 확인해 보면 되잖아. 그때 예. 관세청에 그 장비 있었나 없었나. 그 의원들도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료 내라고 해가지고 기자들이 취재해 보면 되는 거고. 그러네요. 그런 거는 안 나와. 그런 거 안 나오고 얘기 들어보면 갈등으로만 나오고. 그냥 갈등만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안다면 이문정 백혜령 두 사람이 서로 이런 상황에 빠져들지 않도록 빨리 지금 협의하고 함께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기소장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다 공개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 이게 지금 이문정 검사의 일관된 입장이에요. 예. 근데 그 내용들을 당사자들이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공개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 그런 내용들이 함께 수사팀 안에서는 공유가 되면서 이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를 서로 체크하면서 보완해가는 이런 과정들이 왜 없었을까 그런 점들을 많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의아해하는 거는
그 몸에 이제 그 마약을 두르고 갔다는데 예. 어떻게 그냥 통과할 수 있느냐, 막 거기서부터 제 의혹이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얘기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하는 걸 할 수가 없었다. 없었다. 예. 그런 주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적 관세청 근거와 직원은- 장비가 부족했다라는 거고. 관세청 직원은 아니다. 아니다. 다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관세청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그러면 미진한 건지 아니면 백혜령 경정이 장문을 한 건지 그런 거 확인해 봐야죠.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는지 그걸 일단 조사해야겠네요. 아니, 그렇게 그렇죠. 하면, 예, 그거는 아니 시기나 그 제도나 현 그 업무 처리 시스템이나 관행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는 그 정유미 지검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정유미 지검장 등 그때 한 18명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네. 검사장들이 집단 항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로 강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검장 둘은 옷을 벗었습니다. 부산지검장하고 광주고검장은 옷을 벗었는데 강등을 다 시킨 게 아니고 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냈죠. 그랬죠, 여기는. 그거는 예. 자기들이 얘기하는 강등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지. 아, 그건 그러네요. 대검 검사급이 가는 자리니까. 맞습니다. 예. 예, 정유미는 고검 유일하게 혼자 고검으로 갔죠. 그거를 강등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시비를 붙고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연수원으로 간 부산지검장하고 광주지검장은 네. 이제 옷을 벗은 거고 네, 사회 하나는 팀하고. 또 그냥 남아 있고. 예. 그리고 정유미는 이제 대전지검이죠. 대전지검 검사로 인사 발령을 냈는데 지금 강등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게 전에도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검사는 지금 검찰총장과 검사 두 단계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정유미 지검장은 강등이라고 그러는데 법무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어느 쪽이 맞습니까? 당연히 정유미가 틀렸고요. 예. 예전에 검사의 직급은 검사, 검사장, 고등검사장, 검찰총장 크게 이렇게 돼 있었고 예. 내부적으로는 검사, 그러니까 검사를 검찰관이라 그랬어요. 직급으로 따질 때는 직책이 검사고 직급으로는 검찰관, 고등검찰관,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이렇게 있다가 또 부장검사 밑에 부부장을 신설하는 일도 있었고 그런 게 이제 사실상 직급으로 기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위만 바라보고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정치권에 줄대가지고 왜곡하고 하는 짓들을 너무나 많이 하니까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의 직급을 검사장하고 검사만 이제 검찰총장하고 검사만으로 놔두는 거고 예. 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관도 옛날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런 게 별도의 발탁 인사로 가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상 직급으로 운용되고 있었는데 지금 예전부터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예. 법원은.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보면 이게 지금 직급은 검사들의 경우에는 직급이라는 게 따로 있을 수 없고 호복만 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건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기는 지침이나 규정이 있다면 그게 잘못된 거지 법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자들의 주장은 특히 정유미의 주장은 뭐냐면 자기는 대검 검사급 검사였고 그 대검 검사급 검사로서 창원지검장을 했고 그리고 다음 보직에 가 있었다. 근데 왜 나를 대전 고검으로 보내느냐. 그러니까 강등이다. 그거는 고검 검사급 검사가 보직되는 자리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말의 전제가 뭐예요? 직급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네요. 검사는 대검 검사급이고 고검 검사급이고 이게 다 직급인데 그 직급에 따른 직위가 정해져 있는 건데 직책이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건데 나는 이미 이 직급을 얻었는데 그 자리가 아닌 걸로 보내냐. 그러니까 사단장 하던 사람을 왜 갑자기 대대장으로 보내냐, 연대장으로 보내냐 이 소리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근데 그거는 군인들은 계급이 다 정해져 있고 그 계급에 따른 직책이 다 부여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직급이 검사로만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보직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검급으로 보직하는 사람들은 대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도 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고검급에 보직하는 사람들은 고검이라고 붙어 있는데 고등검찰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데도 간다. 이걸 해놓은 거예요. 예. 그 보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검사인데 고검검사가 하는 보직으로 간다. 이렇게 보낸 것이라서 전혀 불법이 아니고 이런 점들 때문에 참여정부 때도 관련해서 그 비위 사실 때문에 그 고검으로 발령난 검사장 하나가 소송까지 냈는데
졌고 그 대법원 판례로 이미 확립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쓸데없는 있군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일부에서는 그 여전사 이미지를 쌓아가지고 다음 총선에 어떤 한 자리를 노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전부터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정유미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 특히 검찰 게시판에서 뭐 아주 윤석열 찬양하는 걸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윤석열 탄핵되고 나서는 또 주변 사람들한테 동기들이나 뭐 알고 지내던 검사들한테 또 연락해가지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내가 무슨 친윤이냐고 왜 사람들이 나를 친윤이냐고 그러냐고 해가지고 빈축을 산 적이 있는 사람인데 예. 그간의 패턴을 보면은 이렇게 검찰 내에서 게시판에서 시끄럽게 하고 뭔가 언론에 자꾸 알만한 소재를 제공하고 하는 자들이 결국은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정계로 진출하려는 그런 밑밥을 까는 거였죠. 그랬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뭐 나와 있는 유상범 의원 같은 사람들 뭐 대표적인 사람이고 저 옛날에 저 정미경이라는 의원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도 내나 그런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주목을 받아가지고 정계에 진출하려고 준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노리는 자리가 영남 강남이거든. 예. 네, 영남 강남에 뭐 연고가 있으면 그런 거 노리고서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혹은 진영에 호소하기 위해서 저렇게 나올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정유미 검사는 호남 출신이라 광주 사람이라 정치적인 입지에도 이보다 훨씬 더 진하게 이상하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비례대표는 가능하잖아요. 비례대표를 근데 검사 출신으로 이렇게 되는 거를 잘 안 시키죠. 뭔가 줄을 잡아야 되는데 정유미는 윤석열 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라인이 몰락해 있잖아요. 그러면 아스팔트 극우가 다시 정권을 장악하고 이제 아스팔트 극우의 힘을 얻어서 나경원이든 뭐 장동혁이든 누군가가 다시 당권을 잡고 거기에다가 줄을 대가지고 다음 총선 때 비례 공천을 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하고 싶지 않고 본인이 뭐 어떤 생각하는지 본인만 알겠습니다만은 객관적인 여건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지금 정치적인 어떤 야망을 갖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걸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